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 의원 그리고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 권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차원 참사 당일 현장 구조를 지휘하고 떨리는 손으로 밤샘 브리핑을 했던 용산 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그러니까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경찰청 특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민안전 확보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방 비상대응 2단계 발령이 늦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수본은 수사를 위한 형식적 이권이라는 입장이지만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참사 당일 50분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방의 날 60주년인 오늘 일선 소방관들은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용산 소방서 응급팀장은 단 한순간도 걷지 않고 계속 뛰었다면서 그런 행정마저 묻히게 될까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참사 현장의 처음과 끝을 지켰을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에서 참사 당일 대통령실 대처를 묻는 질문에 국정상황실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렇습니다. 합참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북한이 오후 3시 31분께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우리 군이 지금 이제 다양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지휘서 연습인 태극 연습을 4월째 진행 중인 상황,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미사일 도발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미사일 속도, 비행거리, 고도 등의 세부 제어는 군이 이제 분석 중인 상황이다라고 일단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것은 뭐 이쯤 되면 습관성 도발이다라면서 절대 우리가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무력 도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무력 도발 강력하게 규탄을 한다. 평화를 깨는 이러한 도발은 즉시 멈춰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고립을 벗어날 길은 없다. 또 우리 군 당국도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뒤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실이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의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서 11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을 한 일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11일 날 이 출국을 해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자유, 평화, 변형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과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 기조인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한다는 이 계획이고 네. 다음날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을 해서 관련 일정에 참석을 하게 되고 이 첫날 15일 식량 에너지 안보 보건 세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G20개기 다른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양자 정상회담 등이 조율 중인 그런 상황인데 일단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현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설명이고 네. 한미일 정상회담 등도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등의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외국 정상들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G20 첫날인 15일 일정까지만 소화를 하고 밤 12시 전으로 귀국길에 올라서 서울에 16일 오전에 도착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다른 국가 정상과 뭐 정상회담을 갖는 거는 확정된 건 아직 없는 거네요. 지금 이제 이 회의 일정 간에 이제 지금 완전히 확정이 돼서 발표하는 이런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없는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유력하게 조율 중이다라고는 대통령실이 발언을 하고 있고요.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3당이 결국 오늘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네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건데요. 오늘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려서 총 181명 의원의 이제 연명으로 이 요구서를 낸 건데요. 네. 일단 국정조사의 범위와 관련돼서는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그리고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 용산구 등의 지자체 및 소방청, 경찰청,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이 대응과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이걸 조사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등의 의혹을 규명을 하고 또 희생자와 피해자 등 가족이라든지 공무원 등에 대해서 정부 지원 대책이 적절하게 마련돼 있느냐 등을 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것도 이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네.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로 선임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이 요구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일단 보고가 될 예정이고 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보고가 되면 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가 있으면 제외하고 구성할 수도 있게 되고요. 예. 그리고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조사 계획서를 확정을 하면 이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이 야3당은 24일 날 본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4분의 1 발의 그리고 과반수 찬성 이러면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조를 하지 않을 방침인 건가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신속한 강제 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다.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만약에 수사 진행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수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조사하자는 게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자들이 이것도 질문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를 한다지만 민주당이 뭐 이렇게 통과시키면 그냥 되는 거 아니냐,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다수당의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위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입장대로면 이제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다만 이제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다른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를 보면은 예. 국회법상 이 국정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중간이라도 이걸 받아서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야당 단독으로 하게 둘지 선택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당내 지금 의견 분포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강경 의견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제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들 특히 친윤계 인사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뭐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뭐 섭섭함을 표했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역정을 냈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이라든가 그리고 국무총리의 교체라든가 또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거든요.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고.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어제 국회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런 게 아마 그러한 대통령실의 기류나 이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조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했습니까? 이 민주당 20명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12구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 명입니다. 그래서 안민석, 이하경, 도종환, 홍익표, 박주민,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꼬리 자르기식 진상규명이 아니고 진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대통령과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라면서 거부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라. 그리고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도 사퇴해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정권 퇴진 운동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 지금 국조요구안이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은 어떤 생각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정의당 이정미 신임 대표를 만났거든요. 이제 예방을 해서 이 일정이 있었는데 이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원내 일당과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이뤄진 국정조사가 그나마 성과가 있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합의해서 해달라고 여야에 요청을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정미 대표한테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여당을 좀 설득을 해서 함께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약간 좀 기우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뭐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 그리고 뭐 영정사진도 공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의견을 보낸 거를 그게 이제 언론사에 찍혀가지고 카메라에 찍혀서 이제 공개가 되는 바람에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어요. 오늘 최고위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 들고 해야겠느냐.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과거의 참사 사례 때 사상자, 실종자 명단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거에 대한 의문이나 이런 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다만 과거의 참사하고 이태원 참사를 그대로 또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의 참사 같은 경우에는 침몰, 붕괴, 화재 이런 경우에 신원 파악이 거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일자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종자 가족들이 희생자의 신원 공개를 먼저 요청한 사례들이 대다수였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이틀 만에 모두 신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공개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반론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산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쟁을 벌여야 될 텐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심사했는데 어떤 게 쟁점이 됐습니까? 일단 대통령실 소관 예산 심사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된 공방 이런 것들이 주가 된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총액 1조 원이 넘는다 추산을 해보면 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정도면 뭐 예산을 조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일부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예비비 496억 원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외교부 공간 관저 변경에 쓰인 21억 원이 추가해서 총 517억 원이다. 나머지는 이제 과도하게 민주당이 부풀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가령 용산공원 뭐 문제랄지 그다음에 무슨 뭐 이 부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부 공사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미 계획된 사업들에 이미 반영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부풀려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는 논쟁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합천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비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눈덩이 불어나듯이 예산 규모는 불어나고 있다라고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네. 496억이라고 애초에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국방부에 있던 뭐 이 대통령실의 이전, 이 국방부로 네.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도 사실 496억이 끝이냐 이 논란이 있는 것이고. 뭐 여러 부처 예산에 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합참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태령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네. 그걸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것까지 포괄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처음 버전이 2천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5천억도 되고 심지어는 지금 뭐 민주당 주장은 1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1조 원에 달하는 건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러한 파급되는 간접적인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예산은 드는 건데 계산법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국감장에서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참모의 메모 웃기고 있네. 이거 지금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핸드폰 화면이 찍혀서 그게 논란이었는데 네. 이제는 수첩과 글씨가 찍혀가지고 또 논란입니다. 일단 이게 김은혜 홍보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가 글을 지운 것과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은 금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일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9년에 사례를 거론을 했는데 그때 강기정 당시 정무석의 고성으로 운영위가 파행됐던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할 일이냐 뭐 이런 건데요. 네. 근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강기정 수석이 100번이든 사과하겠다 하면서 자세를 낮추기도 했고 이낙연 당시 총리도 국회에서 사과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조치를 나름대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태도를 보면은 좀 논란이 이어질 수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수석이 사과했고 저도 의원들께 사과를 드렸다. 이 내용들은 다들 안 믿어줘서 그렇지 두 수석이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필담을 나눈 거 아니냐라고 해명을 했고 그러면서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라면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재차 얘기를 했고요. 운영위에 집중을 못했다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필담은 국회 운영위에서의 논의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은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염수정 추기경 간의 환담 내용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소식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경찰청 특수본이 오늘 해밀턴 호텔을 압수수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 호텔하고 대표이사 모 씨의 주거지 등 세 곳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해밀턴 호텔의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법 증축 등 때문에 골목길이 더 좁아져서 인명 피해가 키웠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해밀턴 호텔은 용산구청이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했음에도 2014년 이후에 5억 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만 납부하면서 철거를 미뤄왔습니다. 특수본이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피의자로 입건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인데요. 소방 당국은 이 참사 발생 전에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았지만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대응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적절한 소방 대응 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특수보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소방 대응 단계 발령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10시 43분에 당일에 대응 1단계, 그다음에 58분 뒤인 11시 13분에 2단계를 발령을 했는데 1단계에서 2단계를 격상하는데 30분이 걸린 것인데 이게 이제 늦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소방 대응 단계 발령 시점이 문제다라고 하면 서울시 소방대란 본부장 등의 윗선으로 이제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소방의 날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방서를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 소방서를 방문을 해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대응에 나섰던 소방관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소방관들은 좀 눈물도 흘리고 하면서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예. 그날 구급대원들의 행적을 세밀히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뛰어다니는 이 직원들의 어떤 고생 이런 것들이 묻힐까 봐 무섭고 두렵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게 소방인데 이 최성범 소장을 입건을 했고 2차례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소방관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쭉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이런 고생한 내용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억울하지 않게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오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습니다. 정진상 당대표 이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건데요. 자택, 여의도 민주당사,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혐의는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직무와 관련돼서 총 1억 4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에 5천만 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0년 4천만 원 등을 이제 전달했다라는 진술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로부터 확인이 됐고 네. 2013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수천만 원씩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판단입니다. 일단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민주당이 이것을 막았는데 오후가 되고 나서는 변호사가 입회를 한다는 조건 하에 검찰의 민주당사 진입을 허용을 했는데요. 네. 일단 2시간 반 동안 검찰이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빈손요? 그렇습니다. 이 정진상 실장이 대부분 국회 본관으로 출근을 했고 예. 당사에는 이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인을 못했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와서 컴퓨터 5대의 로고 기록하고 책상을 확인했지만 관련 내용, 정 실장 관련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근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음에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검찰의 이 쇼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제 반발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법한 압수수색이다라는 주장도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는 범위는 정진상 실장의 개인 근무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다라는 거고요. 국회 본청의 경우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고 임의 제출로 하자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네. 10시간 가까이 검찰이 대기를 하면서 협의를 진행한 끝에 결국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끝난 것으로 이미 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그 뇌물혐의인 거죠. 대선 자금하고는 별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운명이 달린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표 상황은 어떤지, 이 결과에 따라 어떤 것들이 또 달라지게 될지 박국민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선거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미국 중간 선거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의미를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대통령 선거의 중간쯤에 치러져서 이름은 중간 선거라고 불리는데요. 네. 2년 임기의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을 다시 뽑고요. 연방 상원 의원 중에서 3분의 1인 34명, 그리고 이번에는 한 명의 보궐선거, 이렇게 35명을 새로 뽑고요. 또 주지사 50개 주 중에서 36개의 주에서 주지사를 선출하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중간쯤에 치러져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고요.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 상원하고 하원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에 소위 이야기한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2년간의 국정 동력이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합주 8곳이 선거 결과를 바꾼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개표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표 결과는 이제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뜻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의석수의 차이는 공화당의 예상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연방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데요. 50대 50인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한 석을 더 차지하는 공화당이 다수가 되는 형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데 예.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초박빙인 너바다주하고 애리조나주가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50% 득표를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결과는 한 12월까지 가야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조지아주의 이제 선거법에 따르면 승자가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1등하고 2등만 따로 떼내서 결선 투표를 다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결선 투표가 12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요. 지난 2020년 선거에서도 보궐선거에서도 이런 결선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었죠. 네. 지금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지금 초박빙인데 어느 쪽으로 예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권력 지형이 지금 만약에 이번 선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한다고 하면은 지금 예측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예측대로 이제 하원이 다수당이 공화당이 되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상원은 민주당이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이 정도가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에 아주 큰 타격을 입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아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일 큰 거는 이제 중간 선거 자체가 원래 대통령 정당에게 역사적으로 불리한 구조여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현재 높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공화당이 반드시 압승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선거여야 했지만 간신히 이기는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선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원 다수당이 넘어간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이제 적신호가 켜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로 보면 만약에 지금 하원이 넘어가게 되면 탄핵 심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현실성이 혹시 있습니까? 탄핵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원 차원에서 예. 백악관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가족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이럴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법이라든지 비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탄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탄핵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봤을 때 탄핵을 시도한 정당이 꼭 이제 반드시 다음번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탄핵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탄핵이 심지어 하원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상원의 이제 심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요.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른 변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초는 경제가 지금 뭐 굉장히 고물가 상황이고 기름값도 많이 뛴 것이기도 하고요. 뭐 금리도 굉장히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선전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 미국 국민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화당이 유리했던 거는 맞아요. 예. 그리고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외에도 이제 범죄율과 관련해서 최근에 경찰 예산들이 이제 주 차원에서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민주당의 잘못으로 돌리는 선거 운동을 많이 해서 공화당 측에서 좀 더 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 쪽에 좀 유리했던 정책 이슈는 이제 지난 여름에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던 여성의 임신 중지권 관련되어 있는 낙태 관련되어 있는 판결 때문인데요. 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또 더 중요했던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유세도 다니고 많은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행보를 보였는데 요것이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도 물론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를 가져와서 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함으로써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여론은 어떻습니까? 다시 뭐 대선 출마해서 진짜 또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뭐 지금 어저께 나왔던 이제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37%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좀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혐오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싫어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이 많은데요. 예.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특히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의 재선에 성공한 디센티스 주지사가 주지사 선거 과정이라든지 또 이번 결과라든지 이걸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어서 예. 이제 요것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선 가도를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예, 아무래도 대선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로 2024년 대선이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2023년 내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어느 정도로까지 장악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는데요. 네. 연방 상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바깥에서의 목소리를 연방 상하원에서 얼마만큼 들어줄 것인지 이것도 잘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워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설 것인지 이것도 이제 2023년을 통하면서 좀 잘 지켜봐야 돼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왔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공화당이 좀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하다못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가 지금 불이익을 보게 생겼다. 뭐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IRA 법을 좀 손보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좀 한국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법 자체를 이제 개정하는 형태로 이제 바뀔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법에 있는 여러 조항들 중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항들이 있는데 예. 그것들 위주로 이제 개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차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한국에 좀 불리했던 그런 조항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 지역구에 한인들이 좀 있는 의원들 위주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일 뿐이고, 네. 전반적인 공화당 분위기는 이제 아주 인기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특정한 법안 자체가 개정된 형태로 바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미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정책에 더 이제 관심을 더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해외 문제라든지 다른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관심이 좀 이렇게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뭐 그렇게 좋은 뉴스라고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법 시행 과정에서 좀 예외 조항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뭐 그런 방법은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계속 장악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편법 형태로 다른 세출 법안에 이제 곁다리식으로 끼어 들어가는 형식으로 추진했을 때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다수당을 점하게 되면 공화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국내 정책 큰 게 이제 감세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중요한 법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곁다리 형태로 이제 끼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좀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지만 네. 아주 높다고 보긴 힘듭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좀 국제 정세와 관련돼 있는 문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뭐 우리한테 있어서 제일 뭐 관심이 가는 게 한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거기에 응할지 관심이거든요. 네, 뭐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래도 이번 중간 선거 결과 때문에 이제 오히려 대외 정책에는 오히려 신경을 더 못 쓰고 국내 정책에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다음번 대선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뭐 북한과의 지금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꾀한다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다기보다는 외교적인 채널을 가동해서 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선거 결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홍민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였습니다. 기후위기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집트에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후변화에 관한 중요한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는 캅. 네. 사실 용어가 좀 낯설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당사국들의 총회다, 뭐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럼 당사국이 뭐에 대한 당사국이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거에 서명한 당사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뭐 작심하고 기후 변화를 안 믿기로 한 사람들을 빼면은 네. 뭐 사람의 활동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제 뭐 다들 알잖아요. 예. 근데 사실 1980년대 초만 해도 뭔가 이제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되게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88년에 IPCC라고 하는 전문가 중심의 그 어떤 조직, UN 조직이 생겼고요. 그래서 92년도에 접어들어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공감대가 생겨서 이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95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모여서 이렇게 총회를 여는데요. 네. 교토의정서 뭐 이런 것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네. 예. 이제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부여한 그런 협약인데 예. 이게 나온 게 97년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캅3에서였고요. 또 이제 파리협정 아시잖아요. 네. 왜 온도 상승폭 제한하자. 그게 나온 게 이제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캅21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봤다 싶은 이런 굵직한 약속들이 바로 캅에서 나왔고 바꿔 말하면 캅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6일에 개막했고 18일까지 열립니다. 뒤에 캅 뒤에 붙는 숫자는 그러니까 그 회의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 열리니까 그게 하나씩 더해지죠. 아, 그렇군요. 네. 올해 주요 의제는 뭐였습니까? 올해 개최국이 이제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저개발국들이 원하는 주제가 좀 무게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건데요. 예. 이 손실이라는 거는 해수면 상승처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변화를 말하고 이제 피해라는 거는 뭐 태풍 때문에 뭐가 무너졌다거나 할 때 이제 뭐 복구가 가능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이 많은 쪽이 보상을 해라라는 겁니다. 네. 책임이 많은 쪽이라고 하면 당연히 선진국을 그렇죠.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누적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지면 미국이 4분의 1을 배출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네.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이 한 30% 정도 되고요. 일본이 4%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이제 누적 배출량이 벌써 10%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가 부자 나라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과언은 아니죠.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저개발국들은 당연히 배출량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캅이 열리는 이번 그 아프리카는 이 대륙 전체를 따져도 배출량 비중이 한 4% 정도입니다. 일본 정도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예. 아니죠. 일본은 이제 누적 배출량이 그런 거고 이번 이제 연간으로.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근데 피해는 아무래도 이런 저개발국에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자연재해 보도도 보면 선진국에선 뭐가 조금만 있어도 막 바로바로 보도가 되는데 예. 이런 저개발국은 진짜 엄청나게 규모가 되지 않으면 사실 보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책임은 적은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런 나라를 이런 부정의한 상황을 좀 이제 바로잡자 이런 게 손실과 피해에 관한 보상입니다. 근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돕는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명목의 기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10여 년 전에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 모으자라고 하는 기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다 지켜지진 않았고 이행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로 기한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그 어떤 저개발국의 주는 돈이라기보다는 네. 대출 이런 형태로 좀 갚아야 되는 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집행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 손실과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얘기했던 뭐 어떤 기금과는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제변화에서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런 이제 두 가지 틀에서 주로 다뤄졌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 개도국이 요구하는 거는 이 감축과 적응 요거랑은 별개로 네. 이제 본인들이 겪은 혹은 앞으로 겪게 될 피해를 좀 보상해달라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번에 파키스탄 물난리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피해 이거를 당장 보상을 해달라 이런 거죠. 사실 이런 요구가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있었는데 사실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열린 행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개막 당일날 손실과 피해라는 게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7, 8일이 정상들이 연설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얼만큼 내겠다 뭐 이렇게 언급한 나라들이 많아요. 네. 주로 유럽 국가들이 많이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건 이제 그 각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게 예. 정식 의제가 됐으니까 모든 나라가 이제 합의를 하는 어떤 협약 이런 그렇죠. 형태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얼마씩 냅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차관 형태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피해를 본 국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돈, 그러니까 뭐 보상이든 어떤 명목이든 간에 손실이든 간에 네, 그냥 여기에서 주는 이제 돈이 되겠네요. 네,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이 이제 주로 하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보험을 만들자 이러는 거예요. 보험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예를 들면 우리도 차가 침수가 되면 그 침수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진국들이 이제 보험을 만들어서 뭐 어떤 나라가 물난리를 겪으면 그걸 좀 주던가 아니면은 우리 원래도 뭐 기아라든가 이런 거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연장선에서 하자 이렇게 주장한 나라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이제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고 사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 사실 뇌관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뭐냐면 바로 책임 인정.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는데 뭐 예를 들면 10년 걸린다 조사하는데 그쵸. 이런 거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개발국의 원론적인 입장은 선진국 너희들이 그동안 배출한 책임을 인정하라. 인정하고 오염자가 원래 그런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 이런 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는 걸 원하는 선진국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두 나라가 그 양쪽 이제 그 의견을 좁혀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뇌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그럼 한국은 과연 그렇죠. 돈을 내는 쪽일까 아닐까 이게 내는 좀 쪽일 것 같아요. 궁금한데 뭐 그것도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어떤 전문가분께서 하신 말씀이 좀 기억에 남아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 NDC라고 있어요. 2030년에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감축 목표가 있는데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NDC라는 건 사실 구속력은 없거든요. 구속력은 없지만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이걸 못 지키면 너희들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돈을 내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더라도 하여튼 우리는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급선무이긴 하잖아요. 근데 최근 경향을 보면은 뭐 지금 에너지난이나 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다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추세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올해 캅은 뭐 제가 그냥 속되게 말씀드리면 약간 삼재가 겹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쵸. 그다음에 경제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미중 관계. 요게 이제 다 겹친 상황에서 열렸는데 사실 뭐 지난해 캅이 열렸을 때도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해 여름에 바람이 너무 안 불어가지고 풍력 발전이 되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위기가 이미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만 해도 겨울만 잘 넘기면 어떻게 되겠지. 약간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위기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게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막 선진국들도 석탄 사용 다시 늘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금리를 막 올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각국 정상들 입장에서는 당장 해결해야 될 본인 나라의 문제가 너무 시급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후에 힘을 쏟기 어려운 입장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미중 갈등도 걸림돌이 됩니다. 뭐 미중 갈등이 어제 오늘 얘기 아니지만 작년까지는 막 싸우다가도 이런 기후변화 협상에 오면은 그래도 뭔가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이제 그 쇼잉이라도 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8월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우리 기후변화 대응 안 한다, 너네랑 같이 안 한다 미국이랑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유럽도 지금 제 코가 석자고 중국도 미국이랑 협력을 안 한다고 하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미국인데 미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 때문에 아직은 안 왔거든요. 11일 날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협약을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입까지 했는데 지금 각자 도생의 길로 자꾸 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고 하면 세계 정상급들이 다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급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작년 같을 때는 정말 많은 나라의 정상급들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예를 들면 영국이 가장 대표적인데 영국이 그 속내를 아주 여실히 드러내는데 영국은 작년 캅의 의장국이었어요. 그때 이제 열리기 전에 보리스 존슨 그때 당시 총리라든가 아니면 그 의장을 맡은 알록 샤르마 이런 인물들이 총회가 열릴 전부터 계속 분위기를 띄웠어요. 막 지구 위기, 기후위기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막 메시지를 하면서 뭔가 이 총회가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멘트를 계속 막 하고 했는데
이제 존슨 총리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리즈 트러스 총리도 이제 금방 물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시 수낙 총리가 된 건데 이분이 이제 됐을 때 갈 거냐 말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나 다른 문제 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칸 못 가겠다. 이렇게 처음에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이 막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하자는 거냐 이런 비난이 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 정말 마지못해서 참석을 하기로 했고 또 이제 일본이나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작년엔 정상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빠지거나 뭐 급을 낮추거나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나경원 전 의원이 특사로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 기후 활동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타 툰베리 또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이거는 뭐 지도자들이 그냥 자기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하는 자리다 이러면서 이제 불참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난해 회의하고 이번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이번에는 뭔가 합의하는 결과물을 내놓기가 좀 쉽지 않은 겁니까? 네, 그래 보입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모았고 되게 흥행에는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합의들에서 그 핵심이 빠진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메탄 서약에서 가장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빠진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뭐 산림협약에서 브라질이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나중에 폐막일 때 그 의장이 막 울먹이면서 죄송하다 막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워낙에 선진국들이 그동안 입에 담기 싫어했던 이 손실과 피해 보상이라는 게 이제 정식 의제로 올라와서 의제 올라온 것도 그나마 절반은 성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숙제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올해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나겠죠? 물론입니다. 사실 인류는 아직까지 나무 심는 거 말고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뭐 대량의 어떤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영으로 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태어난 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340 ppm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컵 열렸을 때 416 ppm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또 2ppm 올라서 418 ppm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쉼없이 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거하기도 어렵다. 참 걱정되네요. 자,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점점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도, 강원 내륙과 충청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오겠고 전남 남해안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광주 10도 등 전국이 3에서 11도로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7에서 22도로 모레까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광주와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1.3도, 습도 81%,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우연히 TV 저녁 정보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어느 산골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15년 동안 정든 소를 떠나보낸 사연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럭터 대신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그에게 있어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가 병에 걸려 살처분을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라면 자식같이 기르던 소를 죽일 수 있겠느냐 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소를 떠나보내야 했고, 그런 뒤 사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 농부의 표정에서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을 읽었습니다. 흔히 반려동물과 가축의 경계가 뭐냐는 질문에 식용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설명을 내놓곤 하지만, 농부의 마음처럼 돌본다는 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반려동물과 가축을 구분짓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잠시나마 이 농부의 마음에 동화가 된 것은 아침나절 신문에서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빨리 찾아온 조류 인플루엔자로 농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검출됐다는 불안한 소식을 들은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경북 예천, 충북 진천과 청주에 이어 전북 순창 등 총 7곳에서 AI가 발생해 지역별로 수만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만 마리까지 살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 청원군의 한 오리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돼 오리 9,800마리를 땅에 묻어야 했는데요. 자신의 오리 농장을 바라보며 농민이 한 말은 소를 잃은 농부의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처분한다는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겨우 12일 키운 오리들을 땅에 묻었다. 가슴이 미어진다. 간결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슬픔을 느끼며 정성을 다해 돌본 존재가 더 이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이현숙님께서요. 가축이지만 가족처럼 보살피며 살뜰히 키웠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릴 때 소를 키웠기에 더더욱 남일 같지 않네요. 아빠도 정성껏 키우셨더랬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4287님께서는요. 자식 같은 가축을 살처분해야 하는 농민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힘내세요. 이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게 죄송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많은 농민분들 지금 또 살처분을 또 해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농부의 마음 같이 말이죠. 더 이상 살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AI도 더 확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아끼는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우리 곁을 떠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문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소식으로 오늘 또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했네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면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겨울철 재유행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이제 7차 유행인 상황이다. 오늘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신규 확진자 숫자를 좀 보면 오늘 62,472명으로 지금 이틀째 어제도 6만 명대 오늘도 6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1.21로 3주 연속 1을 넘어서 확산세를 보여준 상황이고요. 신규 확진자 숫자도 비교해보면 일주일 전보다 27%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재유행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그렇죠. 것인지도 오늘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요. 네. 우선은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죠. 재유행 규모를 한 6차 재유행, 그러니까 올 여름까지 있었던 규모와 비슷하다고 지금 감안을 하면 네. 13만 명에서 최대 18만여 명. 요건 하루 확진자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를 지금 68만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원래 팍스로비들이 20만 명분을 더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요걸 다음 달로 당겨서 들여오기로 했고요. 예, 아무래도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병상이 부족해지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잖아요. 악순환이 네. 될까봐 먹는 치료제를 미리 처방한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시도별로 처방률도 매주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PCR 검사가 최대 하루에 85만 명이 가능하고 신속항원 검사할 수 있는 기관들도 12,000여 곳 정도 되니까 예. 검사 역량은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BA5가 우세종이었잖아요. 네. 검출률이 80%대로 지금 하락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BQ1.1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추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네. 이 바이러스의 추이도 계속 관찰을 할 모니터링하겠다. 방침입니다. 예.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작년까지 우리가 좀 익숙했던 모임 인원이나 거리 제한, 뭐 시간 제한 이런 거는 지금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원칙적인 계획입니다. 네. 네, 저희가 겨울철 대유행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을 꼭 맞으시라 이런 이제 권유를 하기도 했었고 네. 또 당국에서도 그렇게 지금 뭐 네.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백신 종류가 너무 여러 종류라서 네. 어떤 거 맞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개량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예. 18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3%, 고위험군인 60세 이상만 좁혀봐도 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8세부터 59세는 사실 60세 이상 먼저 백신
접종을 하고 뒤늦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8세부터 59세까지는 0.3%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원인이 좀 있어 보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접종률이 9.7%인데 1차 접종률은 87.9%. 2차는 87.1%, 네. 3차도요. 그래도 65.6%였는데 4차 접종률이 14.7%였다고 감안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직 깔끔하게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맞아도 걸린다 그러면 맞지 말자라고 하는 분위기들도 좀 남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개량 백신이 너무 많으니까 뭘 어떻게 맞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좀 기다려서 더 좋은 백신 나오면 맞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지 판단을 못 하시는 네. 경우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우선은 지금 말씀드렸던 모더나나 파이자사에서 BA1과 관련된 백신을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파이자사에서 BA5와 BA4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세종이 지금 BA5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맞으실 수도 있고 난 RNA 백신은 부작용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네. 노바백스의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나 아니면 스카이코비온 유전자 재조합 백신처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작용 우려가 좀 상대적으로 덜한 백신들도 있으니까 네. 골라서 맞으시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기존 백신으로도 4차 접종은 가능하지만 네. 어쨌든 이가 백신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예방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그 18세부터 49세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자녀 백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4차 백신 접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보통 이제 의원급 병원들이 많이 가가지고 네. 접종을 하잖아요. 동네 네. 이제 의원에 가서 가시면은 아마 의사 선생님이 이런 백신이 있는데 이게 저 잘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이 필요한 시기라는 건 뭐 분명하기 때문에 네. 고민하지 마시고 찾아가시면 아마 잘 안내해 주실 의사가, 겁니다. 간호사분들이 안내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찌됐든 지금 백신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번 겨울 나기 굉장히 어렵다. 네. 이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재유행 공식화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수능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벌써. 그냥 이상하게 이쯤 되면 떨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제 그러게 시험을 보는 게 말이에요. 아니어도. 네. 네. 또 올해는 또 더더욱 시간 가는 줄 잘 모르고 지나가 버린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근데 수험생들 코로나19 확진되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네. 걱정할 것 같아요. 뭐 시험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처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17일 날 2023학년도 대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만약에 확진이 되면 수험생들하고 다른 수험생들과 같이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는 11일 이후 확진자가 되면 7일간 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일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 기간 중에 속하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 알리면 수능에 필요한 그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수험생하고 분리해서 별도의 고사장에서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확진 수험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심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가족도 그러실 수가 있고 인근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속항원 검사를 빨리 받으시면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고 검사기관에다가 내가 수험생입니다라고 알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 중에서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좀 중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수능 당일날 2번, 3번 체온을 재봤는데 37.5도가 넘고 열이 난다 하면 네. 유증상 수험생으로 분류가 돼서 또 시험실에서 그러니까 일반 시험장에 있는 분리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뭐 시험을 보시는 건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종이 칸막이를 직접 설치한 다음에 식사하면 되고 4교시 탐구 영역 때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를 하면 되는데 2과목 문제도 올려놓고 풀면 부정행위에 들어갑니다.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굉장히 열흘 예민할 정도, 수밖에 없을 열흘도 거예요. 안 되잖아요. 네. 한 8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네. 기간 동안에 조금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험생들 좀 조심해야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평상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봐도 네. 시험 잘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몸 아프고 시험 보는 건 정말 어려우니까요. 네, 제가 수능을 너무 아픈 상태에서 그래요? 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컨디션 관리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 진짜 많이 했었어요. 머리만 예. 아파도 배만 좀 아파도 그러니까요. 그래도 좀 예. 힘드니까요. 자, 각별한 몸 관리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산재 소식이 많이 들려요? 광주에서도 또 산재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업체가 광주 평동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인데요. 네. 삼성전자 협력업체입니다. 지난달에 이재용 회장이 취임하고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했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래요? 어제 오후 9시 14분에 평동 산단에 있는 이 회사에서 20대 중반의 A씨가 1.8톤짜리 철제 코일 아래에 깔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119 구조대를 통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상황이었는데요. 사고가 났을 당시에 부품 원자재인 철제 코일을 기계 운반 장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고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는 말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회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만약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은 이 회사가 직업 교육 훈련 비용이 꾸준하게 줄어왔다는 겁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2018년에 교육 훈련비가 502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줄어가지고 작년에 96억 원으로 줄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같은 기간의 매출은 2018년에 1,683억 원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2,152억 원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가는데 직업 훈련 비용들은 굉장히 줄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비용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산재 사고가 들려왔던 걸 우리가 몇 건만 얘기를 해도 네, 그렇죠.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도 그랬고요. 네. 코레일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네. 발생하는 데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사실은 좀 주의를 기울이거나 네. 아니면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인력이 충원된다거나 그러면 안 날 수 있는 사고가 자꾸 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년 전에도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다면서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잦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번에 사망한 분의 형이 얘기해 주신 건 동생이 이렇게 된 건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서. 안전장치가 물론 이제 유가족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실제 상황이랑 같은지는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서 동생은 회사만 다녀오면 손을 다쳐 있었고 응급실에 간 것을 직접 본 것만 2번 이상이다.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 사고를 당했다는 그리고 거예요. 또 하나는 동생하고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작년 여름쯤에 금속 부품이 파손돼서 터졌다. 그리고 파편을 가슴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 한 명은 허벅지, 뒤에 있는 형은 얼굴에 파편이 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그 당시에 8주간의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주먹을 쥐지 못할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해오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규직이긴 합니다만 급여가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왔다고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업체 측에서는 노동부가 조사 중이라서 딱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산재 처리했던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회사가 평소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어요. 네, 지난달 28일에 삼성전자 이재용 신임 회장이 취임하고 첫 일정으로 이제 이 회사를 방문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전부터 모든 노동자를 건물 페인트 작업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오시니까. 협력업체니까요. 네. 지금 이 회사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매출만 2천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이 700명이 넘어요. 773명이나 되는 중견기업인데다가 2016년에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광주시로부터 우리 지역에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노총에서는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노동청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방지 협의회를 이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보도 나오는 게 네. 생산 설비가 반출됐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노동계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호이스트 라인하고 연결된 플러스 공장의 금형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옮겨진 곳은 삼성전자의 다른 협력사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옮겨서 거기서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나서 그 유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안전설비가 하나도 없어 발생한 안전사고가 나서 직원이 숨졌는데 납품 일정이 필요해서 이 설비를 반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51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한 건 단 4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찬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김잠철 다 됐죠? 지금 김장 담그지 않으면 안 돼. 지금 거의 마지노선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네.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말에서 보통 11월 중순까지 김장을 끝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 배추값 올라가지고 걱정이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그래서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이 늘어났다고요? 예, 그 참 명칭이. 그게 뭐 참 요즘 줄여가지고 근데 썩 좋은 건 아니어서 김포 혹시 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김장을 할 시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김장 비용을 대략 추산을 좀 해봤습니다. 네. 4인 가족이 먹을 양을 직접 담가본다고 하면 지금 배추 3포기가 한 망인데요. 네.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12,000원에서 14,000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포기에 4,000원 정도. 네. 마트에 가서 직접 기자가 확인해 보니까 한 포기를 3,480원에다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6포기 계산을 하면 네. 55,680원입니다. 배추만. 그것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 양파, 마늘 이거 다 담으면 10만 원. 다 올랐잖아요.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예. 거기다가 고춧가루가 요즘 너무 비싸요. 500g에 24,000원. 고춧가루 1,001gram 액젓하고 하면 4인 가족 16포기 담는데 337,910원입니다. 근데 보통 김장김치는 예. 뭐 굴도 넣고 시원하라고 여러 가지 넣잖아요. 그거 그렇죠.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액젓만 넣어서 김장김치를 한다고 계산했을 때 4인 가족을 기준 3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알타리 이런 거 같이 하면 50만 원 정도. 그러네요. 뭐 김장 하나만 담그기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7%잖아요. 네. 거기를 상황을 봤을 때도 작년보다 김장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인데 작년보다 지금 12%가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민 생선 고등어 가격은 또 급등하고 네. 지금 갈치가 비싸다고 많이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손이 가지 않았는데 네. 갈치 가격은 또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 고등어 한 마리 값이 한 달 내에 지금 20%가량 올랐어요. 어획량도 줄고 고유가까지 겹쳐서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고등어를 잡는 대형 선망이 지금 위기에 빠져서 심지어는 부산 같은 경우에 6척의 배가 보통 대형 선망으로 한 세트인데 부산에 19개가 있는데요. 회사가. 여기서 3개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 선단은 사업 철수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 부산에서는 굉장히 큰 소식이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어를 많이 잡았고 수익이 돼야 이게 사실 운영이 되는데 고유가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나고 고등어는 잘 안 잡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갈치는 가격도 가격인데 가격 차이가 보통 한 4배 넘게 나거든요. 고등어 갈치가. 네네. 그런데 지금 차이는 1.4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이유가 수요가 우선 줄었어요.
비싸니까 가치가. 네. 전복 같은 경우도 가격은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나죠. 아무래도 배를 하려면 유가가 올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수요들이 비싸니까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치는 가격이 좀 줄어들고 고등어는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갈치 공동어 시장 가면 음력 보름을 시작으로 해서 20일까지 다 쉬어요. 예. 월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고기 잡으러 안 가거든요. 근데 고등어가 사실 9월 달에 조업도 많이 안 했을 뿐더러 그 기간이어서 이제 좀 줄어든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조업 일수가 좀 늘어나고 겨울로 가면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좀 내려가겠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대형마트에서 할인 행사 같은 것도 좀 적게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일 값은 또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과일이요 풍년이래요. 저는 올해 좀 걱정을 했었는데 과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태풍 피해가 많지 않았고 맑은 날이 많아서 과일이 잘 자랐고 병충해 발생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수확한 과일이 달고 맛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진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판장 기준으로 보면 10kg 사과 한 박스가 작년에 47,000원이었는데 올해 35,000원이래요. 그러니까 26% 내렸고요. 네. 대가 같은 경우도 13%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수출량이 늘면 좀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 예.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농가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럴 때 좀 아까 김장 얘기도 나왔지만 네. 손이 안 가는 게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과일 열심히 많이 사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그러게요. 네. 저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세계적 미술품들이 연쇄 습격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를 좀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명화 순환 시대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난리죠. 건가요? 네. 그 기후 활동가들의 이른바 명화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불과 3일 전에도 스페인에서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이 테러를 당했죠. 제가 명화 테러를 처음 인지한 것은 올해 5월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어떤 노인이 예. 그 모나리자 작품에 케이크를 던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이 그 환경단체의 그런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개인의 우발적인 행동인 줄 알았는데요. 이 남성이요 당시에 모나리자 작품의 케이크를 투척한 뒤에 그 제압당하는 그 순간에 예. 모든 예술가여 지구를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모나리자 작품에다가 케이크를 던지면서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던질 만한 기회는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걱정되는 건 모나리자 작품인데 작품 괜찮았어요? 네, 우선 작품 자체는 무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강화유리 액자로 보호되고 있어서요. 다행히도 작품에는 훼손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기후 활동가들의 연쇄적인 명화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7월 5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붙은 벽면에 예. 스프레이로 더 이상의 석유는 안 된다라는 글씨가 써졌고요. 예. 7월 22일에는 피렌체에서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는 작품에 네. 접착제를 묻힌 손을 고정을 시켰고 10월 9일에는 호주 멜버른에서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에 그 순간 접착제를 바른 손을 붙였으며 10월 14일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 반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에 예. 토마토 수프를 끼얹는 시위를 벌였고요. 10월 23일에는 독일의 포츠담 바르베리니 미술관에 전시된 클로드 모네의 건초 더미에 예. 으깬 감자를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요. 그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있잖아요. 그 작품이 타깃이 됐고요. 11월 4일에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그 반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에 접근해서 야채 수프를 끼얹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일 전 스페인에서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옷 벗은 마야와 옷 입은 마야
그 액자에다가 접착제를 바른 손을 붙였습니다. 그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보니까 네. 총 몇 건이나 발생한 건지 정확히 트래킹이 좀 어려운데요. 예. 뉴스에서는 한 6, 7건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건만 1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직접 본 원화도 여기 섞여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쵸. 지금 얘기 들으시다가 네.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자꾸 다 무사한 거죠? 네, 명화들은 대부분 강화유리 액자로 보호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요. 네. 토마토 스프, 야채 스프, 으깬 감자 다 좀 보들보들한 것들이죠. 액체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액자가 깨지면서 작품이 손상될 일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아마도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일 텐데요. 알고 그랬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액자가 깨지지 않을 정도의 물질만 던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다빈치, 고흐, 모네 같은 그런 세계적인 작가들의 명화는 네.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예. 우리 돈으로 한 수천억 원 정도에. 예. 그러니까 명화가 훼손되면 평생을 갚을 수 없는 배상을 해야 될 수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물질만 사용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뭔가를 주장해서는 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네. 모든 사람이 알만한 명화에다가 네. 명화가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테러를 가하면 네. 꼭 그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알려질 것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겠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명화를 이용한 테러가요. 사실 예. 그 명화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 이들이 예술가에게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미술 단체도 아니고 아마도 그 명화가 갖는 그 유명세를 활용해서 이슈화 시키려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나 뭐 다 지금 고이 하나 사망한 상태니까 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네, 게다가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작가의 작품이다 보니까 네. 한번 저도 사실 이런 사건을 알게 된 게 5월에 모나리자의 케이크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게 뉴스로 나오기 전에 SNS 상에서 그 영상이 쫙 퍼졌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누군가 케이크를 던진 순간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 어머나 이러면서 영상을 찍잖아요. 그리고 다들 자기 SNS나 이런 데 올리면 그쵸. 그게 일파만파 세계적으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던졌대?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영국과 독일의 환경단체인데요. 처음에는 작은 갤러리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런 갤러리의 어떤 뭐 미술 작품을 훼손하거나 이러기 이전에 예. 이미 국회의원들과도 회의를 하고 청원에 예. 서명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변화를 만들 수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네. 그러다가 한 번은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윌리엄 터너의 작품에 한번 그런 대상이 되자 예. 관심이 확 몰린 경험을 한 거예요. 예. 이름난 작품일수록 매체들이 더 주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런 테러의 대상을 명화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후단체 활동가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더라고요. 반고흐의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를 끼얹는 시위는 뉴욕타임즈 1면을 장식하는데 성공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들이 이토록 이렇게 메시지에 집착하는 네. 이유가 뭘까? 그 메시지는 대체 뭘까? 네. 궁금하거든요. 그 진행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니 네. 그들의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혀 떨어졌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아마도 다들 도대체 왜 그렇대?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대? 이제 예. 이런 질문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한 행동일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기후 위기가 오면 인류 전체가 멸망을 할 텐데 그건 명화의 훼손보다 더 끔찍한 일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들이 아끼려고 하는 것이 환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화처럼 아름답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즉 환경이 손상되는 것을 볼 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데 내가 역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방식인 거죠. 명화를 훼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볼 테니 그 기분이 우리가 눈앞에서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볼 때의 기분을 너희도 한번 느껴보렴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좋은 전략 같아 보이세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인데요. 아, 그래요?
우선은 알려지는 것과 그 알려진 거를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건 다를 텐데요. 네. 알려진다는 면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처럼 확실히 홍보 효과는 크지만 이들의 시위가 과격해질수록 이런 게 좀 역효과를 오히려 이뤄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들의 순수한 의도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네. 현실에 대한 불만을 문화유산 위에 락커로 막 이렇게 표현한, 낙서를 한 그런 사례는 정말 많고요. 탈레반은 바미안 석부를 망치로 깨고 파괴했고. 그때 뭐 외신 보도 굉장히 그쵸. 많이 나왔었어요. ISIS도 그 예.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유적들을 파괴를 했고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문화재를 파괴를 했다거나 혹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그 규장각에 보관된 귀중 도서를 약탈하고 불을 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유로 든 사례는 전쟁이나 이런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명화 테러와는 조금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결은 좀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보다 비슷한 사례가 현대에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요? 네, 사회에 대한 불만을 유적 훼손으로 표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숭례문 방화 사건 기억나시죠? 그거 뭐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네. 예. 2008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뭐 한 5살 정도만 됐어도 그 기억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정말로. 학교에서 또 배울 거예요. 네, 맞아요. 예. 2008년 2월에 최종기라고 하는 70대 남성이 숭례문에 불을 질렀죠. 그 이유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이유였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전쟁이나 이념 대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택지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액을 9천만 원 정도를 받기로 했는데 그게 너무 적다. 나는 4, 5억 정도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방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재에 방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경비가 허술해서 접근하기가 쉽고 문화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뭐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지 않냐.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목적이요. 국가 간의 파워게임이든 아니면 개인의 욕심이든 이렇게 문화유산이나 예술품을 파괴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반달리즘 용어는 뭐 저는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낯서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왜 반달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아는 반달은 예쁜 단어잖아요. 네네. 네, 반달리즘이라는 말은 고대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반달족이 5세기에 민족 대이동 시기에 남하를 해서 로마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로마 문명을 파괴하고 약탈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문화 파괴자라는 일종의 이제 저는 이제 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문화 파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지다가 18세기에 처음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군중들이 가톨릭 교회의 건축물과 예술품들을 파괴를 했거든요. 이제 이 행위를 보고 5세기에 반달족이 로마 침략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이제 문화유산 파괴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네. 뭐 사실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표현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몽골족 일종이다. 근데 서구 세계를 침략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해서. 그게 실제로는 문화 유적의 파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이든 사실 긍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렇게 억눌린 세상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행위를 하는데 그 중에 낙서가 굉장히 쉽고 이렇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피티하고는 구분해야겠지만 우리가 하지만 그래피티도 반달리즘 정신에서 비롯이 되기도 그러네요. 하고 처음에 거기서부터 예술의 한 분야가 된 거죠. 네, 그래피티가 지금 아무리 예술적으로 잘 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래피티 자체는 불법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허락 없이 남의 담벼락에다가 낙서를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누가 잘 그리는지 누구를 허용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누군가가 락커를 들고 담벼락에 몰래 낙서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불법으로 이렇게
그 처리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은 밤에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예술로서 꽃피우는 사회적 용인이 되는 그래피티도 있기는 하죠. 그게 이제 유명한 뱅크시나 뭐 이런. 맞아요. 예. 아시는 분들 꽤 많아요. 예, 아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외국 도시에 나가 보면 문화유적이나 이런데 막 이렇게 락커 같은 걸로 낙서하고 그런 거도 그래서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명화훼손 얘기 나왔잖아요. 네. 명화훼손도 반달리즘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확장된 반달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애매한 지점은요. 결과적으로 명화 자체가 훼손이 된 건 아니잖아요. 명화를 감싼 액자나 그 주변 환경을 파괴했죠.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이것을 반달리즘보다는 고도화된 마케팅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품의 훼손 사건이 결국 그 작품을 더 유명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요? 사실 이 명화 테러 사건만 봐도 뭐 모나리자 정도야 모두가 알지만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작품은요. 모두가 다 아는 작품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6.25 전쟁을 그렸어? 이제 이렇게 역으로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거장들의 명화이기 때문에 이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더 유명해졌다고 보기에는 이미 너무 유명한데요. 결국에 이런 작품 훼손이 작품 홍보에 도움을 준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진행자님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작년에 롯데월드몰에 어떤 커플이 놀러 갔다가 작품에다가 참여형 미술인 줄 알고 낙서를 한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본 것 같으세요? 본 것 같으세요? 모르고 그랬다. 뭐 참여형 전시인 줄 알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 존 원이라고 하는 미국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이제 2016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렸던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릴 때 같이 썼던 물감, 붓, 페인트 등을 그 앞에 같이 늘어놓고 전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커플들이 가다가 앞에 붓과 페인트가 있길래 낙서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물감을 쓱쓱 바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분들이 미술 전공자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그 붓질을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한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게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근데 예술가가 그것을 용인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다를 건데요. 주관적인 영역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디스플레이는 당일에 사용한 뭐 붓과 물감, 신발 등 퍼포먼스 장비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요즘에 체험형 전시도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미술관도 이 그러니까 이 커플들을 선처를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이 사건 이후에 전시장에서 포스터를 바꿨어요. 공식 포스터에 화제의 전시. 존 원의 작품이 훼손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요? 거꾸로? 훼손된 작품 보러 오세요. 이슈가 된 작품 보러 오세요. 이렇게 홍보를 했죠.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가 뭔가를 해놨다 그러면 막 가서 빨리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다들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렸대? 라고 하면서. 그런데요. 다만 원작자인 존 원은요. 본인이 만든 창작물에 누군가의 낙서를 용인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원하면서 1,000만 원 정도의 복원 비용을 커플에게 청구를 했는데요. 구사일생으로 NFT 미술품 거래 업체가 이 그림을 5억 원에 사면서 CCTV에 찍힌 그들 낙서하는 커플의 영상과 이제 이 작품 이미지와 이런 거를 이제 NFT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구매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커플들은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게 되기는 했죠. 그런데 한간에서는요. 오히려 이 커플 때문에 알려지고 이 작품도 5억 원에 팔린 거는 덕분에 가격 올라간 거 아니냐. 커플에게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끝났으니까 결론이 좋았으니까 그렇지 큰일 납니다. 맞아요. 이거 정말.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근데 혹시 이런 사례하고 비슷한 게 또 있나요? 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달 후였나? 그 당시에 한국 작가의 작품도 훼손이 됐었어요. 경주에서. 네. 그러니까 경북 경주에 솔거미술관이라는 곳에 있는데 한국화 작가인 박대성 화백의 특별기획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박 작가는요. 통일신라 시대의 명필의 글씨를 모필을 해서 대작을 만드는데요. 그 세로 길이가 20m 가까이가 돼요. 대작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벽에다가 천장부터 설치를 해도 쭉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길게 늘어뜨려서 전시를 했는데 예. 아빠와 전시관에 온 어린이 한 명이 이 작품 위에 올라가서 눕거나 무릎으로 문지르면서 기어다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품의 일부 글자가 뭉개지고 훼손이 되었겠죠. 이 훼손 사실을 뒤늦게 미술관이 알았어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면서 네. 경위를 알리고 이제 관람객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박화백에게도 전했는데요. 이때 그 박화백이 어린이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문제도 삼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보상을 요구하면 네.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원망을 할 거고 질책을 할 거고 그럼 아이는 위축되고 아이의 기억 속에서 미술관에 갖는 그런 인식이 안 좋아질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고 해요. 박대성 화백 통이 큰 편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그릇을 갖고 계시지 네, 않는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보통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미술관 가면 저도 그렇지만 아이가 무심결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작품을 만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옆에서 막 직원이 달려와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야단 맞거나 그러는 경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은 웬만해서는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그곳에는 미술관 관계자가 없었던 것 같고 위에서부터 쭉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치 어린이들의 눈에는 미끄럼틀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또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박화백이 이렇게 통 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의 그 이제 성장 과정에서 예. 이런 기억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인터뷰 때 본인도 손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추후에 인터뷰를 하실 때 예. 나는 아이 덕분에 유명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박대성 화백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훼손되었다는 뉴스가 유튜브에서 200만 회가 넘게 재생됐다고 하면서 200만 회요? 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내 작품을 그렇게나 많이 봤겠나 그러면서 고놈이 봉황이지 봉황이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 정도는 남아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굉장히 또 음유시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겸손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네. 실제로는 작품은 좀 어느 정도 리터칭을 해서 복원은 했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사실 그리고 이분이 고 이건희 회장도 그의 작품을 구매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미술계에서는 활발히 활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 덕분에 내가 유명해졌소라는 말씀은 좀 겸손한 거는 맞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작가가 모두 유명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더 알려진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어찌됐든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든 간에 네. 작가는 굉장히 통이 크신 분인 건 분명해 맞아요.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요. 예. 아까 우리가 반달리즘이냐 아니면 마케팅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작품에 치명적이지 않은 훼손은요. 그런 토픽성 사건 때문에 예술계 밖의 언론이나 대중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작품의 가치를 더 올리는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치명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픽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기후활동가의 그 명화 연쇄 테러도요. 고도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좀 좋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작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네. 만약에 훼손했다고 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근데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만 일종의 작은 테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네. 메시지를 알리고 네. 거꾸로 명화 입장에서는 더 유명해지는 네.
뭐 양쪽으로 윈윈하는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윈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그 작품의 소장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이 아니라 뭐 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럼 그 기관이 용인을 할 수 있는 정도냐 혹은 그들도 그것을 원하냐.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 미술관에 와서 좀 해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를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해주길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런 노이즈 마케팅을 할 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슈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거기에서 피해 보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궁금한 거는요. 그 네. 환경단체 네. 명화 테러 했잖아요. 네. 어떻게 처벌됐어요? 나라마다 처벌의 기준이 다르고요. 예. 공개 여부도 달라서 모든 사례를 다 알기는 어려운데요. 일예로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에게 테러를 한 활동가들에게는 검찰 측은 징역 4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근데 2개월이면 좀 미미한 수준 아닌가요? 그러게요. 제가 사실은 이 원화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 볼 때 네.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워낙 그대로라고 하시니 훼손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액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요? 아마 액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제 네. 눈에 잘 안 보였나요? 아마 이런 액자들은요, 무반사 유리를 많이 써서 유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게 그런 고급 강화 유리를 쓰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처벌이 이렇게 미미하다 보니까 좀 이런 테러가 좀처럼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도 예전에 찍었던 사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네. 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명화 테러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명화를 훼손하는 일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네.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유산이잖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미술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